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신표 PD입니다. 오늘 11시 방송은 원인 모를 호흡곤란과 기침이란 제목으로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 박무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폐식팀에 있는 박무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제목이 원인 모를 호흡곤란과 기침인데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질환을 다룰지 자세히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호흡기 질환이라고 하면은 주로 흡연 때문에 생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나 뭐 폐렴, 폐암 등을 생각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 그런 병이 아니라 폐에 섬유증이 생기는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특발성 폐섬유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인데 시청자분들이 시청하시면서 또 궁금하신 점이나 호흡기내과 다른 주제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특발성 폐섬유증이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발성이란 자체는 그 특별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아직 원인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폐섬유증이라는 것은 폐포를 지지하고 있는 폐 사이사이인 간질이라는 곳에 거기서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이 폐포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섬유증이 둘러싸게 되면서 가스 교환이 일어날 수 없는 섬유 조직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을 폐가 딱딱해진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능이 없는 조직으로 바뀐다는 게 특발성 폐섬유증의 특징이고요. 대부분 이 섬유증은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고 비가역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약제들도 나오고 하면서 예전보다는 훨씬 예후가 좋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병을 정리를 하면 아직 원인을 모르는 비가역적이고 만성적으로 진행하는 섬유증이 생겨나는 것인데 주로 호흡곤란과 기침이 있고 50대 이상에서 발생하며 특히 남자나 흡연자에서 발생이 많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흡연이 안 좋나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다른 질환들과 구별이 돼야 되는데 예후가 다르고 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로 CT를 통해서 많이 감별하고 어떤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흉곽경 조직 검사를 해서 진단하기도 합니다. 그 전형적인 이게 CT의 모양이 전형적인 경우에는 조직 검사 없이도 임상 양상이나 흉부 영상만으로도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특발성 폐섬유증의 영상을 보시면 이 환자가 찍은 영상인데요. 폐에 보면 까맣게 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 이렇게 뭔가 거미줄이 있는 것처럼 희끗희끗하게 보이고 양쪽으로 위, 중간, 아래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원래는 그 깔끔하게 예, 까맣게 깔끔하게 보여야 되는 건가요? 까맣게 보여야 됩니다. 네. 근데 영상에서 이렇게 보이면 우리가 CT를 찍어서 병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상 소견이 있는지 위치와 분포를 확인하게 되는데 CT를 찍으면 이 위쪽 부분에도 섬유 조직이 있고요. 특히 아래쪽에 보면 이 벌집 모양 형태로 이렇게 변해져 있고 기관지 확장증 형태가 기관지가 딸려간 형태의 이런 모양들이 보입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우리가 벌집 모양 폐라 그러고 폐섬유증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된 상태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을 조직 검사를 하면 이 폐포가 이렇게 길이 있고 그 안쪽이 이제 산소 교환하는 폐포들이 정상적으로 있는데 이런 폐포들을 둘러싸는 부분들이 간질인데 네. 그 간질안이 섬유 조직으로 이렇게 두꺼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산소 교환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면 숨이 차는 결과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공기가 지나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네. 이 길의 기능이 떨어져서 배출이 안 되면 우리가 특히 흡연 때문에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 부르고요. 이런 길에는 문제가 없지만 폐가 공기가 전달된 다음에 이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일어나고 산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폐포를 둘러싸는 말초, 간질 사이사이가 섬유화가 되게 되면 호흡곤란이 생기고 저산소증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섬유화가 처음에는 염증으로 시작해서 초기에 약이나 이런 면역억제제 이런 걸 잘 써서 호전이 되는 경우의 질환도 있고요. 이 특발성 폐섬유증처럼 처음부터 섬유 조직이 생겨나서
섬유화가 돌아가지 않고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환에 따라 원인과 결과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섬유증은 진행하는가요? 보면은 초기에는 이 CT를 보시면 제일 폐 아래쪽에만 아주 미세한 음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럴 때는 거의 증상이 없고 그냥 엑스레이 찍거나 검진으로 CT 찍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이 없으니까 경과 관찰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게 되면 이 아랫부분에 이 그물 모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 벌집 모양이 조금 생기려는 모양을 보이기도 합니다. 요쯤 되면은 한 3, 4층 정도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계단을 올라가니까 숨이 차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이때쯤부터 이제 좀 실제 그렇지, 증상이 나타나는 증상이 거죠. 나타나고 병을 찾아오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점점 진행해서 아주 말게 네. 되면 이 섬유 조직들이 이 안쪽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늑막 하부분에 있던 부분들이 흉막 하부분들이 벌집 모양이 점점 섬유화가 진행이 되면 폐의 거의 전체가 기능이 없는 섬유 조직과 벌집 폐 모양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경우에는 세수하거나 옷 갈아입는 정도에도 호흡곤란이 생길 정도로 굉장히 중한 증상을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일상생활 행동에서도 이제 숨차기 그렇죠. 시작하는 거죠. 예, 일상생활이 하면서도 숨이 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움직일 때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 때 산소가 필요한 정도까지 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기 때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네. 말기로 가면 아주 중증의 환자가 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병이라고 할 수 또 있겠습니다. 비가역적이라고 했으니까 그쵸. 회복도 예. 힘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요즘에 약들이 나와서 네. 진행의 경과를 많이 늦춰주는 약들이 개발돼서 초기에 잘 치료하는 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이 간질의 병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부르는데 이 간질성 폐질환은 어떤 것인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린 폐포를 둘러싸는 폐포벽이 세포도 있고 혈관도 있고 임파선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염증 세포들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데 이 간질 안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암 같은 게 퍼져가지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질성 폐질환은 이 세균이나 감염, 암 이런 거 외에 어떤 원인이 알고 있거나 혹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이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섬유증이 생겨가지고 간질이 두꺼워지거나 혹은 염증 세포 때문에 기능이 떨어져서 호흡곤란이 생기는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저런 특정 요인 없이 갑자기 생길 염증이나 수도 있습니다. 생기는. 예. 근데 원인이 있는 경우도 있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특발성 폐섬유증을 진단하려면 이런 원인이 무엇이냐를 열심히 찾아서 그 원인을 교정을 하는 게 최우선이고 원인이 없이 생긴 섬유증이다. 그럴 경우에는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하고 그에 맞게 항섬유제나 이런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염증도 이렇게 염증 반응에 의한 거는 염증 억제제를 쓰면 줄어들 수 있고 네.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도 오래 지속하면 특발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섬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예전에 이제 가습기 폐질환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민성 폐장염인데 네. 공기 중에 있는 어떤 먼지 같은 게 곰팡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폐에 반복적으로 염증을 일으키다 보면 이게 섬유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특발성은 아니지만 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발성 폐섬유증하고는 또 치료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가장 큰 게 간질의 질환이 생기는 간질성 폐질환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는 어떤 환경, 뭐 이렇게 그 가습기라든지 네. 옛날에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됐죠. 혹은 지급에 의한 거, 예를 들어 진폐증이라든지 화학 물질을 오랫동안 흡입으로 유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분진.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버섯 농사나 이런 데 보면은 이게 곰팡이가 많거든요. 네. 그런 게 기도로 들어온다든지. 그리고 또 이렇게 새 키우는 데 보면은 새에서 털에 이렇게 단백이나 이런 게 기관지로 들어와서 그게 어떤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간질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직업, 분진에 의해서 생기는 간질성 폐질환이 있고요. 그 외에는 약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약이 이제 부정맥 약제나 네. 이런 것, 그리고 항암제 같은 경우들이 폐에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간질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또 방사선 치료를 하고 되면 암 부분은 죽지만 그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가 방사선에 의해서 이 섬유화가 주변에 생길 수 있습니다. 폐암 치료를 하다 이런 폐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폐암이 네. 이제 있을 경우에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네. 수술을 하지 못하고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방사선을 그 주사한 주변에 섬유증이 생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그 옆으로 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염증 억제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빨리 써서 그 진행의 정도를 억제시켜주기도 합니다. 보통은 방사선 폐렴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그 외에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류마티스 질환, 예를 들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그 전신경화증이나 루푸스 같은 경우들이 폐의 지지 조직에 이런데 이제 간질이라는 부분에 결체 조직이 있습니다. 네. 이게 그 관절이나 근육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폐 안의 간질에도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혹은 섬유증을 일으켜서 류마티스 질환에 의한 간질성 폐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것들은 주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네. 최대한 원인을 치료하고 원인을 노출이 안 되게 조심하고 하면은, 그리고 염증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면역 억제제를 써서 어느 정도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성으로 오래 가면 이런 질환들도 섬유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원인이 없이 특발성, 이게 원인 없이 생기는 간질성 폐질환이 이렇게 크게 있고요. 아주 여러 가지 질환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많고 제일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게 특발성 폐섬유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네. 먼저 구분해 놔야 그게 이게 특발성인지 아닌지를 맞습니다. 잘 예. 확인할 수 있겠네요.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네. 처음 진단할 때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한 문진과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 간질성 폐질환처럼 유사하게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바이러스, 특히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네. 폐의 여러 부위에 간질에 염증을 일으키고 해서 간질성 폐질환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폐섬유증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좀 있나요? 이게 그 가습기 폐섬유증과 마찬가지로 네. 코로나가 와서 이게 그냥 염증 부분이 있다가 혹은 치료를 하면서 좋아지는 환자들도 있지만 네. 이게 급성으로 폐에 손상을 일으킨 다음에 회복되지 않고 손상된 폐가 계속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에서 치료하다가 적어도 2, 3개월 이상 치료함에도 불구하고 폐 손상 후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에 폐 이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한 14 이상의 환자들은 폐 이식을 했고요. 네.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에서도 폐 이식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인이 있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충분한 치료를 하고 그 이후에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식을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또 다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암이 폐에 퍼져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있는데 암에 의한 경우에는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구별을 해주는 게 좋고요. 영상으로 보면 이렇게 선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물 모양처럼, 그리고 그물과 뭐 이렇게 볼집 모양이 있는 것처럼 오기도 하고요. 어쨌든 또 점처럼 이렇게 결절처럼 오기도 하고 진폐증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점들과 결절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런 아주 다양한 모양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엑스레이에서 우선 의심을 하고 그 다음 CT를 찍어서 병의 정도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제 환자인데요. 그냥 이렇게 엑스레이 보면 그냥 정상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 폐 아래쪽에 약간 그물 모양 같은 게 조금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한 4년 지나서 보니까 이건 그냥 엑스레이만 봐도 이쪽에 양쪽 폐 아래쪽에 그물망이 늘어나 보인다. 그리고 폐 기종도 조금 있어 보인다. 이런 게 눈에 띄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의 CT를 비교해 보면 이 초창기 CT 때는 폐 기종만 좀 보이고
섬유증은 조금 정도 있습니다. 위아래 폐기종이 있고. 근데 사전의 경과를 지나서 보니까 아래쪽에 폐기종도 위쪽에 늘어났지만 섬유증이 늘어나 있고, 제일 끝에 보면 여기 한 1cm 정도 되는 혹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이분은 흡연을 많이 하신 분인데 아, 네. 흡연에 의해서 폐기종과 폐섬유증이 생기고 또 폐암까지 생겼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같은 것들을 처음에 보고 괜찮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좀 정기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좀 이분 같은 경우는 네. 흡연으로 인해 좀 진행이 가속화되는 경우인가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금연을 하고 독감 백신이나 이런 폐 섬유증을 악화시킬 수 있을 만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제일 먼저 치료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 보면 저희가 간질성 폐질환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다고 되어 있고요. 원인을 찾지 못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특발성이라고 하고 그 중에 특발성 폐섬유증을 전형했고요. 이 폐렴은 이런 식으로 한쪽에 네. 세균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 간질환이 폐포안이 염증 세포로 차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섬유증 같은 경우에는 섬유증으로 차게 되고요. 암 같은 경우는 이 암에 의해서 결절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사실 엑스레이만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CT나 혹은 드물게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아직 원인을 모른다고 했는데 네. 이 특발성 폐섬유증은 근데 왜 생길까?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생길 거다.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이 생기니까 나이 때문에 생기지 않을까 이런 추정도 하지만 또 한 50대 젊은 분도 생기거든요. 좀 또 이르게도. 네. 그렇죠. 그리고 담배 피는 분들이 많이 생기는데 담배를 안 피는 분도 생기기 때문에 네. 다른 원인들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폐포 상피세포에 반복적인 손상이 온다. 이 손상은 뭐 때문에 생기느냐? 이것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공기 오염이나 혹은 흡연, 그다음 우리가 일하고 생활하고 이런 공간에서 어떤 호흡기의 자극 이런 것들이 폐포에 손상이 오는데 보통은 이런 손상이 일시적으로 끝나고 몸의 어떤 자정 능력에 의해서 저절로 복구가 됩니다. 네. 근데 이 복구 과정에 어떤 이상이 생겨서 섬유화가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생기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손상이 왔다가 회복이 잘 안 돼서. 되지 않고. 네. 예를 들어 가습기 폐질환 같은 경우나 코로나 폐질환은 염증,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 약에 의해서 손상이 왔죠. 네. 손상이 와서 회복 과정을 거쳐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이 되지 않고 섬유화가 계속 진행하는 경우도 설명이 되고요. 이 특발성 폐질환은 원인을 모르지만 이 손상이 와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복구가 되지 않고 섬유화가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근데 외부의 어떤 환경오염이나 유독인자나 흡연 이런 등의 노출에 의해서도 생기지만 어떤 사람은 생기고 안 생기는 거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개인의 특정 유전자의 이상 소견이 있을 거다. 이런 소견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나이 든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폐 상피세포나 여러 세포가 노화 과정 중에 이런 게 한번 이 복합적인 게 생겨서 가속화되고 영구적으로 반복되는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상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 노화 과정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약들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림으로 보면 건강한 세포는 이 상피세포가 둘러싸고 그 폐포를 둘러싸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유전적 소인이나 노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손상이 생긴 게 회복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섬유화가 진행되는 걸로. 근데 거기에는 뭐 염증 세포도 늘어나고 어떤 성장인자, 뭐 여러 사이토카인, 자극인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는데 이런 하나를 막아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요인이 다양하니까. 네, 다양해서.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치료할 수 있는 항섬유제들이 서서히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는 거고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섬유증이 생기면 이런 이 가스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걸을 때 숨이 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 점점 호흡곤란이 진행하고요. 이 섬유화가 되니까 이 기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또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생기니까 나이 때문이구나 해서 무심코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검사도 많이 하고 건강검진도 하고 이러면서 점차 이게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폐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구나 알 수 있고 엑스레이로는 잘 안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고 엑스레이에서는 괜찮아 보여도 이 섬유증은 이 엑스레이에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CT를 찍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령이라 하더라도 원인이 없이 숨이 차거나 기침이 잦아진다면 적어도 내과에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진에 이상이 생기면 호흡기 내과로 보내주십니다. 사실 뭐 폐활량이 떨어졌다 이렇게 오해하고 그냥 방치두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런 분들은 이제 점점 진행되고 나중에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전보다 호흡이 잘 안 되는데 계단 올라가는 게 힘든데 이런 증상이 생기면 그때는 아무래도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폐기능 검사도 해보고 필요하면은 CT도 찍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는 정상이어도 청진해서 스포음이 들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또 CT를 찍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하려면 증상이 있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필요한 경우 폐기능 검사 CT를 하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원인을 찾기 위해서 직업이라든지 취미생활이나 동물을 키우는지 여러 환경, 약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세한 문진이 필요하고요. 또 류마티스 질환 때문에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신체 검진이나 자가 함체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류마티스 질환이 진단이 되기 전에 간질성 폐질환이 먼저 와가지고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류마티스 질환이 있다 이렇게 거꾸로 발견하는 경우도 한 10%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대해서도 하나씩 문진이나 신체 검사에서 찾아갈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소견에서는 청진을 했을 때 이 폐의 등쪽 아래쪽에서 스포음이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가 정상이라도 이 스포음이 들린다면은 혹시 간질성 폐질환이 초기가 아닌지 의심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CT를 찍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CT가 여러 번 찍는 경우도 있는데 이 방사선 노출 때문에 또 꺼려 하시는 분도 있지만 초기에는 정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CT를 찍고 진단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폐기능 검사에서 폐기능이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6분 보행 검사를 해서 6분 동안 이렇게 걸어서 보통의 한 젊은 사람들은 600, 700m 이렇게 빠르게 걷는데 숨이 찬 경우에는 뭐 300m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소 포화도도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알 수 있고요. 그럼 CT만으로 진단이 아주 전형적으로 벌집 모양이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CT만으로도 진단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초기나 혹은 간질 음영이 좀 많은 경우에는 다른 질환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관지 내시경을 한다든지 배포 세척술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수술적 폐 조직 검사라 그래서 흉곽경 유도 폐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흉곽경 유도라는 거는 전신 마취를 하고요. 이 비디오를 보면서 흉곽경을 이 늑막 공간으로 넣어가지고 폐의 조직을 보고 폐의 이제 조직을 늑막 하부위를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를 다 하는 게 아니라 꼭 진단이 꼭 필요한 경우 그리고 너무 나이가 많으시거나 혹은 폐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만 선택적으로 하거나 혹은 영상이나 증상만 가지고 판단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하는 사람들의 이 경험이나 혹은
여러 다른 과들과의 어떤 상의 이런 걸 통해서 다학제 협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폐섬유증을 진단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특발성 폐섬유증은 비가역적이기 때문에 항섬유제 치료를 진단이 되면 조기에 시작하는 게 좋고, 그리고 어떤 선택된 환자들의 경우 이 항섬유제에도 치료 반응이 약하고 계속 진행하는 경우에는 폐 이식 수술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은 네.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될 거고요. 폐렴 구균 백신이나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고, 코로나 같은 경우도 코로나에서 폐섬유증이 급성악화하고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에 부작용이 없는 분들은 네. 백신을 맞는 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침이 섬유증이 진행하면 기침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침약을 많이 쓰게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코데인 같은 좀 센 기침 억제제, 진해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호흡곤란이 심한 경우에는 이게 요즘은 이게 이동용도 있고 집에서 전기를 꽂아서 산소 발생기를 해서 산소 한 4, 5리터까지 나오는 산소 발생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산소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숨이 차다고 너무 안 움직이게 되면 근력이 약해지죠. 네. 근력이 약해지면 더 호흡곤란이 더 심해지고, 그러기 이때 일상생활에 제한이 많아지기 때문에 호흡 재활이라든지 운동 치료 같은 것도 병행하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이 생기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만성 폐질환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식도 역류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하게 되면 폐동맥 고혈압이 생겨서 폐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폐의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움직일 때도 숨이 차기 때문에 이 폐동맥 고혈압을 확인하거나, 그리고 특히 또 폐암 발생이 한 3배에서 5배 높습니다. 엄청나게 섬유증이. 높아지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보통 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CT를 찍어서 섬유증의 이게 진행 정도도 파악하고, 혹시 예전에 담배를 많이 피웠던 분들은 폐암이 발생하지는 않은지 추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꽤 많은 분들이 폐섬유증 때문에 CT를 찍으면서 폐암이 진단되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섬유증이 진행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못하고 방사선 치료를 그 부위에 아주 세게 하면서 또 완치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문가들의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병의 진행 정도라든지, 그리고 뭐에 이제 폐 이식 같은 경우를 고민하는 경우에는 교육과 상담이 필요하고요. 폐 이식을 하려면 아무래도 너무 많은 고령이거나 혹은 근력이 너무 빠진 사람들은 수술을 하고 나서도 힘들고 이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는데 그걸 잘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력이 유지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섬유증 치료에 호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해서 이 항섬유화제가 사실 2014년도부터 개발이 됐습니다. 벌써 10년이 됐죠. 그래서 이 약을 쓰면서 생존율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마치 폐암처럼 3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최근에는 조기 진단하는 것도 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새로운 약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 중이고, 최근에 뭐 실패한 약도 있지만 성공한 약도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서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더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2014년에 나온 건 2가지가 있습니다. 피르페지논이라는 약하고 닌텐다닙이라는 약이 나와서 이 폐섬유증 환자들의 폐기능 속도를 지연시켜주고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돼서 한국에서도 지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오페브라는 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이 회사가 3군데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오페브라는 약, 닌텐다닙은 보험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근데 뭐 학회나 뭐 이런 회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 보험이 돼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국내 회사들이 이 오페브란 약의 특허가 풀리거든요. 아. 닌텐다닙이. 그래서 이 닌텐다닙의 이 국내 회사들이 또 많이 만들 거기 때문에 약가가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이 되면 더 많은 혜택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3,400만 원 하니까 한 달에 한 달에요. 아직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네. 제한적이고 다만 이제 국내 회사들이 이 피르페니돈이라는 약은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약들이 아주 환자들한테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약들이 이제 부작용을 먼저 드리면 이 피르페니돈 약은 좋은 약임에도 불구하고 네. 부작용이 소화 좀 안 되고 식욕 저하가 있지만 이런 광과민성이 있습니다. 이 햇빛을 쬐게 되면은 이게 아이고. 시커멓게 되고 발진이 피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장갑도 하고 토시도 하라 그러고 선크림을 꼭 바르라 그러고요. 모자도 쓰게 하고 이런 등등의 한 20, 30%는 이런 것 때문에 약을 부작용 때문에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닌텐다니라는 약은 이런 광과민이나 피부 반응은 적지만 이런 설사가 부작용인데 그래도 설사는 설사약을 쓰면서 조절이 되기 때문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아직 호전시킬 수 있는 약은 없지만 그 이후에는 폐이식을 고려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약 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임상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또 그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이게 진행을 예. 억제하는 예, 그런 그리고 거죠. 네. 안타깝게도 이게 섬유화를 없앨 수 있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네. 섬유화가 되고 나면 되돌리는 약은 아직까지 개발은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약들을 초기에 하면 진행을 멈추게 하고 뭐 호전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많은 약들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보면 이 정상 사람은 25세 이후가 되면 폐가 이제 더 이상 폐 기능이 늘어나지 않고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폐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1년에 한 20에서 한 50cc 사이로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네. 보통 우리가 폐활량을 한 4, 5리터라고 보면 1년에 한 50cc씩 떨어지기만 해도 한 10년 되면 500이니까 0.5리터가 빠지게 됩니다. 그죠?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잘 유지가 되는데 폐의 간질의 음영이 조금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신 분들은 한 50에서 80 정도로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폐심유증이 진단된 사람들의 초기를 보면 폐 기능의 감소 속도가 더 보통 사람들보다 빠릅니다. 다른 그래서 거보다 훨씬 그쵸. 엄청 빨라지네요. 100cc 정도. 1년에 100cc니까 10년 되면 1리터가 죠. 그리고 어느 정도 진행된 사람들은 한 200cc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1년이 되면 2리터가 빠지니까 숨이 점점 더 차게 됩니다. 그럼 그래서 거의 1년 만에 3, 40%, 아 10년 그쵸. 만에 30%가 그쵸. 막 폐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항섬유화제를 투여한 군은 보통 사람들의 감소 속도보다는 못하지만 네. 그래도 이 아주 초기나 음영 이상 있는 사람들처럼 한 100cc 정도로 1년 동안의 폐 기능의 감소 속도를 늦춰주는 반면에 위약군은 일반적인 폐섬유증의 감소 속도처럼 200cc 정도로 1년 동안 폐 기능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지는 그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 항섬유화제를 꼭 써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진행의 속도를 50% 정도 늦추어지기 때문에 네. 진단이 되신 분들은 부작용이 견딜 수 있다면은 가능하면 약을 써야 되고 조절을 하시는 게 꼭 필요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쓰는 것도 그렇죠. 중요한 예, 거고요. 일찍 쓰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진행의 경과가 이렇게 급속히 진행하는 드문 분들도 있고요. 이 병이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서서히 진행돼서 진단이 돼서 이렇게 진행하는 분도 있지만 좀 일찍 진단이 돼서 천천히 약을 쓰면서 천천히 진단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급성 악화가 자꾸 반복해서 빠르게 나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급성 악화가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냥 이유 없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저희가 대표적인 게 이제 감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어떤 황사라든지 이런 먼지를 접했을 때 갑자기 나빠지는 거 이렇게 트리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요인을 만났을 그렇죠. 때 예. 네. 더 그런 경우도 한 3, 40%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이제 피하는 게 가급적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예후와 관련된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거나
흡연자가 이 경우가 좋지 않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게 폐암이 생기거나 폐고혈압이 있는 경우도 안 좋고요. 급성악화가 반복되는 경우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성악화를 방지 위해서 조심할 필요가 있고, 진단 당시에 숨이 많이 차거나 폐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혹은 CT에서 많이 진행되어 있는 사람은 그 예후가 나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진행 경과 추적 상에서 폐 기능이 떨어진다든지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예후가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를 써서 진행의 속도를 낮춰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저하 속도를 늦추게 치료를 안 하면 네. 치료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폐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지니까 사망도 더 빨리 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완치가 불가능한 병이지만 약제로 인해서 변의 진등을 막아서 장기 생존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약제를 쓰는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이 잘 유지되도록 건강한 운동과 식사, 체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감기나 미세먼지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요. 마스크도 필요하면 쓰시고, 사람 많은 데서 쓰는 게 좋고요. 약간 땀이 날 정도의 적절한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그 운동을 너무 안 하셔도 네. 근육이 유지하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예, 최근에는 검진이 보편화되어 있고 또 질환을 일찍 발견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전문가에게 치료를 맡기고 조기에 치료하면서 특발성 폐쇄물증 환자들의 생존율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진행하는 경우에는 폐이식 수술에 대해서 미리 이것도 너무 발기돼 가지고는 뭐 이식을 해도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점점 약을 씀에도 불구하고 폐 기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다음 선택을 내가 폐 이식 수술을 고려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미리 주치의사와 상의하고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식을 잠시 얘기 드리면요. 네. 이 2019년 세계 통계에 따르면 매년 한 5,000회 정도의 폐이식이 전 세계적으로 있고요. 국내에서도 한 작년 데이터지만 200회 가까이 늘어나고 폐이식이 있네요, 점점 진짜. 늘고 네. 있고 폐이식을 하는 기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폐이식은 이제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1년에 20건 이상 하는 폐이식 기관 센터가 적어도 서너 개 기관은 되기 때문에 폐이식 있고 저희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도 1년에 50례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수준에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폐이식이 대상이 되는 주 질환이 옛날 같은 경우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그 다음에 기관지 확장증 비슷한 낭성 폐섬유증, 네. 그리고 이 간질성 폐질환이 점점 폐이식의 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전 세계적으로 폐이식이 옛날 이 90년대에 평균 생존율이 5년이었습니다. 폐이식은 다른 이식에보다는 장기 생존율이 낮습니다. 그 이유가 감염도 잘 되고요. 네. 이 공기 중에 노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면역 세포가 많기 때문에 거부 반응도 잘 일어나고, 그리고 만성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감염과 만성 거부 반응, 그것 때문에 폐 기능이 장기 5년 생존율이 50% 5년밖에 안 됐는데, 요 10년이 지난 2000년대 초반에는 7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아마 2020년이면 8년으로도 늘어날 겁니다. 점점 여러 경험이 늘고 센터의 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그 치료술도 좋아지고 있어서 개선되고 있네요. 점점 개선되고 있고, 적어도 이제는 국내에서도 적어도 50% 이상의 생존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식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식을 준비하는 과정에는 먼저 이식의 대상이 되면 저희가 주치의와 여러 코디네이터가 만나서 이식에 불가능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 있다든지 네. 혹은 폐 말고 여러 장기가 다 좋지 않으면 다장기 이식이 아니면 사실 이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고, 이식팀이 해서 이분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 등록하게 되고, 등록해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 이사하는데, 이 등록하고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섬유화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진행되기 때문에 네. 예. 근데 보통 평균 한 2년 정도의 대기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2년을 생각하고 이식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장기 법률에 의해서 대상자가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정 기준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최우선 대상이 뭐 여러 조건들이 있지만 인공호흡기를 하거나 에크모를 해서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최우선 응급도 0에 해당하고 이제 그거보다는 덜하지만 산소 포화도가 굉장히 낮거나 폐고혈압이 심하거나 심장 혹은 이산화탄소가 높은 심장 기능 떨어지고 이런 분들이 두 번째 응급도 1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중증도로 응급 이 순서가 결정이 되고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이렇게 수술을 하려면 이 뇌사 환자에서 네. 공여폐가 있어야 됩니다. 기증하는 폐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뇌사 환자만 되고요. 또 예전에 이제 그 생체 이식도 가능하지만 양쪽 부모의 폐를 떼서 애한테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한쪽씩. 네, 그렇죠. 아, 네. 두 개를 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고 주로 아직은 이제 일본에서 주로 시행되고 국내에서도 아산병원에서 한 예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게 많이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공여폐를 잘 받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받을 사람은 많고 공여폐가 적으니까 오래 대기하는 문제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증이 온다 그러면 이제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수혜자 이렇게 10분 돼서 연락을 해서 그 병원으로 연락합니다. 연락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해서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대합 양쪽 폐를 열게 됩니다. 양쪽을 이렇게 대합 모양으로 해서 폐를 하나씩 순서대로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수술의 과정은 응급으로 하니까 네. 흉부외과 교수님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중환자실로 나와서 치료를 하고 몸에 있는 여러 관들을 제거하게 되면 일변병동 와서 운동과 재활, 감염관리, 면역억제제 복용하면서 퇴원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관리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폐섬유증 환자가 이 젊은 분이었는데요. 이식을 하고 나면 이렇게 에크모관도 있고 흉관도 4개 있고 중심정맥관, 기관삭관, 소변줄,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관 이런 아주 많은 장치들이 기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환자를 중환자실 치료하고 병동 나오고 퇴원하게 되는 여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재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만 더 말씀드리면 네. 23세 남자인데 워터파크에서 물놀이 하다가 흡인이 됐는데 흡인이 혹시 어떤? 그 기도로 이렇게 물이 많이 네네네. 삼켜지는 거죠. 네. 근데 폐가 약간 상처가 났습니다. 그죠? 아. 근데 병원에 입원하고 했는데 폐가 점점 나빠지고 폐 손상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관삭관도 하고 그래도 안 좋아져서 결국 에크모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에크모는 다행히 뺐지만 이 폐 손상이 온 게 회복이 되지 않아서 이식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저희한테 왔습니다. 근데 나이가 너무 젊기 때문에 저희가 전원을 받아서 재활도 시키고 인공호흡기를 떼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 정도를 재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이 되지 않아서 그리고 점차 심장 기능까지 나빠지는 조짐을 보여서 결국 이식을 했고요, 학생. 그래서 뭐 처음에 힘든 경우도 있지만 지금 아주 공무원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공무원 생활하고 지금 아주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을 먹은 거만으로도 키울 수 있나요? 그 안에 들어있던 네. 어떤 물 속에 있는 어떤 뭐 계면 활성제나 뭐 이런 어떤 화학 약품 때문이지 않을까 추정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특발성인 거죠? 이거는 이제 이 특발성 폐섬유증은 아니지만 섬유증이 어떤 화학 인자나 이런 거에 의해 유발된 그 섬유증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폐 손상이 와서 섬유화가 돼서 회복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도 이식의 대상이 됩니다. 진짜 여러 요인으로 이런 게 발생하는 그래서 거죠. 섬유증이라는 게 아주 광범위한 영역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호흡기 전문가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환자실 전문이나 전문 마취팀, 재활팀이 있어야 되고 또 뛰어난 흉부외과 의사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여러 감염내과나 뭐 이런 심장내과 등의 어떤 다학제를 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이 있어서 이 팀이 잘 운영이 되어야 이식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긴 시간에 이렇게 강의 네. 자세히 해주셨는데 네. 지금 질문들이 몇 개 들어와서 네. 요거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오영도님이 네. 건강검진을 통해서 폐섬유화증이 있다는 네. 거를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네. 만 59세고 여성분이시라고 하는데 네.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고 되게 숨이 찼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지금 허리로 인해 13년째 네.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볼 때 네. 이 섬유증이 생겼다는 것게 이제 아마 엑스레이도 찍고 CT 검사도 하고 폐기능 검사도 해서 우리가 또 건강검진 중에 폐 위쪽에 결핵이나 염증을 앓고 지나간 흉터가 있는 거를 또 섬유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CT나 이런 걸 찍었는데 폐 아래쪽과 위쪽 옆에 섬유증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생겼느냐?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나이가 드시면서 서서히 생긴 걸로 봐서 특발성으로 추정되고요. 과거에 감기가 앓은 게 유발은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급성 악화나 이런 거를 유발하지 감기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단 올라가는 게 숨 찼던 게 폐의 기능이 떨어진 이 폐섬유증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동하고 섬유증 약하고 이런 걸 잘 먹어야 되는데 허리 때문에 운동이 불편하다. 네. 이러면은 사실 어려움이 있죠. 근데 어쨌든 필요한 거는 폐섬유증에 대한 항섬유제 치료는 빨리 시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독감 예방 주사나 이런 백신들은 꼭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걷진 못하더라도 호흡 재활이라든지 호흡하는 훈련이나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걷는 지팡이나 이런 걸로 할 수 있다면은 적어도 거실에 서서 섰다 앉았다 화장실에 걸어가는 운동 이 정도는 해서 이 근력이나 호흡의 정도가 유지는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저 궁금한 게 저 네. 폐섬유화증을 알고 계신데 뭐 약을 드신다는 언급은 네네,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드시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생각돼서 섬유증을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약이 필요한 상태인지 제 생각에는 지금 걸으면 숨이 차다는 걸로 봐서는 항섬유화제를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이게 폐섬유화증이 한번 진단을 받으면 네. 막 진행되지 않고 좀 유지되는 경우도 있나요? 초기인 경우에는 네.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4, 5년 지나도 원래는 이렇게 진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초기인 경우에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네. 1, 2년 사이 엑스레이나 CT에서는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4, 5년 거를 비교해 보면 옛날보다 조금 늘어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4, 5년은 길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도록 유지하는 게 저희 이제 이 약을 쓰고 하는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게 1, 2년 사이는 잘 몰라도 길게 보면 3, 4년, 분명 5년 진행하고 보면 있다는 걸. 진행하고 있다. 아까 그 4년 사이에 진행하신 환자분의 사진처럼 그렇죠. 그렇게 지금 될 수 오영도님 있습니다. 같은 경우도 진단을 받으신 지 거의 5년이 된 그러니까 거잖아요. 빨리 찍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뒤이어서 네. 호흡기내 그때 검진 받으셨을 때 호흡기내과 진료를 따로 받아보라는 말씀을 안 하셨었대요. 네. 네, 진료 받아야 할까요? 물어보셨는데 지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꼭 같습니다. 받으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네, 그다음이 이제 유니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유니님이 미국에 사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신가 공기 봅니다. 예. 좋은 곳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국에 갈 때마다 너무 공기가 나쁜 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이런 나쁜 공기로 인해서도 폐암으로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이 공기가 네. 이 폐 건강이나 이런 데 충분히 영향이 줄 거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사실 너무 어렵죠. 근데 어떤 통계적인 검사나 대규모 이런 연구들을 보면 그 오존에 그게 높거나 PM10이라든지 이런 미세먼지가 맞아요. 높아지는 경우에 감기 어떤 응급실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거나 폐질환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든지 이렇게 생길 수 있다 그러고요.
어떤 논문에 보면 이런 미세먼지나 공기 오염이 폐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논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나쁜 공기가 폐암을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거냐? 그거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폐 건강에는 충분히 나쁠 수 있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이 황사가 있는 날은 폐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외출을 좀 삼가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리고 가능하면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이유도 그런 게 이 공기가 들어와서 어떤 폐에 자극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게 트리거인자,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사실 몇 년 새 되게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예. 높아졌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게 뭐 무조건 이게 원인이다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향성을 조금 경향성 이게 악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질환을 나빠지게 할 수 있다. 이런 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하는 네. 게 정말 좋겠네요. 그렇죠. 네.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도 이 공기오염 정도나 미세먼지, 오존 이런 것들이 급성악화를 유발한다. 혹은 입원을 많이 시킨다. 이런 보고들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범사랑님 질문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폐섬유증 네, 환자신 것 같습니다. 예. 파이브로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알약 개수를 줄여 복용하고 계신데 효과 측면은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상당수 환자들이 저희가 이제 폐섬유증 이런 파이브로나 이런 피레스코, 피레스파 이런 약들이 한 알이 200ml짜리가 있습니다. 네. 200ml짜리로 하면 9개를 먹어서 1800ml를 먹는 게 사실 표준 치료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2401ml를 먹습니다. 더 용량을 높여 먹는데 근데 그분들은 어떤 원인에 있어서 모르지만 이런 피부 발진이나 이런 부작용이 적어요. 그래서 보통 뭐 위장장애나 이런 게 있지만 그 풀도즈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국내 환자들은 유독 위장장애가 심하고 이 피부 발진이나 광감인성이 많아서 한 20, 30%는 약을 줄여 먹거나 중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처럼 알약을 처음에는 이렇게 단계적으로 3개, 6개, 9개 혹은 600ml짜리를 1개, 2개, 3개 이렇게 올려갈 수 있는데 부작용이 심하다 그러면 그걸 참고 힘들고 먹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네. 체중도 막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줄여 주십니다. 일단 예를 들어 잠깐 끊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9개 먹던 분들은 6개 정도로 줄여서 드리기도 합니다. 그럼 줄여서 먹어서 잘 유지가 된다. 그러면 줄여서 먹는 것도 국내 데이터나 외국의 데이터를 보면 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네. 그렇지만 표준 치료보다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 진행 속도 억제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죠.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줄여서 먹은 다음에 어느 정도 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부작용이 없이 잘 먹습니다. 그러면 1개씩을 더 늘려서 먹여봅니다. 줄였다가 다시 늘려가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늘리는 게 아니라 1개씩. 그래서 아침에 하나 더 먹어보십시오. 저녁에 하나 더 먹어보십시오 해서 이것도 수개월 간격으로 늘려서 먹다 보면 표준 치료에 맞게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힘든 경우에는 줄이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아시아 사람들에게 특히 조금 그런 부작용이 아마 많은 그게 건가요? 또 아마 유전적이거나 근육량이거나 식단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아시아 사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처럼 일본도 1800ml 쓰는데 부작용이 비슷합니다. 근데 유독 우리나라가 광감인성이나 이게 야외 활동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피부 발진 이런 게 좀 많은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준범사람님이 요거 비슷한 하나 더 주셨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폐이식이 좀 고령분들에게 힘들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70세 분들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식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식 데이터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65세 이상의 환자들이 이식했을 경우에 생존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 환자분의 상태들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식을 한 경우도 많지만 이 면역 억제제 3가지를 먹고 그다음에 이식 거부 반응을 견디고 하는 거에 있어서 고령은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라고 무조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근력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이식은 가능하지만 65세 이상이면서 막 에크모나 인공호흡기 달고 중환자실에서 가서 이식하는 거는 하고 나서의 결과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이 너무 고령에서의 에크모하고 인공호흡기 달고 이식하는 거는 최근에는 그거는 환자한테도 불행이고 의료진한테도 생존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못하는 건 아닙니다. 선택된 환자들에 있어서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꼭 네. 고령이라고 무조건 못한다라기보다는 못하는 그 건 환자의 아닙니다. 건강 상태를 건강 고려해서 상태를 고려하는 게 네.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질문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말 이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런 실제로 이걸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나 네. 일반인분들에게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특발성 폐섬유증이 뭐 3년 내에 사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많이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니까 치료하기 어렵겠지 해서 뭐 약도 안 드시고 조기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어쨌든 치료제를 시도를 해보는 게 부작용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시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여러 치료들이 나오고 특히 폐이식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근처에 있는 호흡기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치료를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는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의료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특발성 폐섬유증의 생존율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꼭 치료를 받으시고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교수님 말씀처럼 아까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네. 좀 이유 없는 호흡곤란이나 기침이 있다면 꼭 검사를 네, 받아보시고 맞습니다. 진단을 받았다면 희망을 꼭 잃지 마시고 제대로 치료 치료를 받으시는 하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1시간 동안 좋은 말씀해 주신 아닙니다. 교수님 정말 예. 감사드리고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라이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